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습 내용 학습 내용 그 제시까지 봤었죠. 그 과정만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려보겠는데 우선 학습 목표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국어과 교육의 교육관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의 관점 이런 거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라는 말을 쓰니까 좀 덜 중요해 보이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이 과목은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목이잖아요. 교육의 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제 무엇을 가르칠 건가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3학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과를 졸업할 때까지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최소한 학습 목표는 달성하는 수업을 해라. 이게 내가 기대하는 목표예요. 그 이상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봐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도 달성 못하는 의외로 많은 교사들처럼 그냥 뭔가를 가르치면 목표에 도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학습 목표라고 하는 거는 가치 있고 가르칠 만한 것이기는 한데 추상적이에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했었는데, 이 학습 목표가 그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저기 위에 있는, 저기 위라고 하니까 이게 상위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바깥입니다. 학술담론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나온단 말이죠. 얘가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교육의 장면으로 오면 그냥 학술담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교육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담론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개념으로 뭘 얘기했었냐면 교수학적 변환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교수학적 변환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마 이 과목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아니 뭐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들어서 교수학적 변환, 비계 설정, 교수학적 변환, 비계 설정,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른 개념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담론으로 바뀌면서 교사학적 변환이 생겨요. 변환이 생기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는 이 학술담론은 성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나 용어들의 체계가 있지만, 여기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발달 과정 속에 있는 아동들의 인지 구조에 들어갈 만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학적 변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학술 담론을 교육 담론으로 변환시켜 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지 구조의 차이를 거쳐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학습 목표에 있어요. 학습 목표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또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언어 자료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수행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단원 학습 목표를 설정하거나 차시별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 목표는 이렇게 하나의 명제, 정원적인 명제처럼 구성돼서 제시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습 목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은 이 내용 요소예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만 내용을 구체화해 놓고 박스 쳐가지고 그거 따로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우리가 만약 단원 학습 목표를 공부한다면 단원 학습 목표의 핵심적인 요소는 내용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차시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었죠? 이걸 우리가 하위 내용 요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단원 학습 목표가 아니라 차시 학습 목표면 차시 학습 목표의 내용 요소 아래도 또 하위 내용 요소들이 있어요. 이건 계속 이렇게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자, 학습 목표는 이쪽에 달려 있고 언어 자료는 이 학습 목표 진술에서 언어 자료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건 수업에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를 읽고 설명문을 읽고 라고 하면 활동은 뭐 갖고 왔냐? 시 갖고 하는 거고 설명문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활동이 시만 갖고 활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하위 내용 요소하고 요게 연결돼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단원 학습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차시라고 얘기했죠. 요건 차시. 차시의 학습 목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차시 학습 목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요걸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 수준은 똑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요 수준과 요 수준과 요 수준은 다르겠죠. 요 수준이 학습 목표의 수준이에요. 학습 목표는 추상적인데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 사용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뭐냐면 옛날 교육과정은 그걸 학습할 내용이라고 불렀는데 내용. 그럼 이거잖아. 이거.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 기준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능력 수준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상태들을 진술한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학습 목표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취 기준에서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이 목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수업에서 느닷없이 못했다가 가능해졌어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우리 현재 교육 과정이 가정하고 있는 거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수행의 상태에 가까이 간다 이거예요. 점점 그 수행이 더 정교해지고 완성되고 수행 상태가 수월해진다라고 보는 게 이 학습 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준들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 목표에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바뀌겠죠. 이거 실제 수업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 7, 80%? 8, 90% 정도니까 나머지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자판처럼 부분 똑같은 것들을 나누어서 해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숙달시켜서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수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수업의 시작점과 끝 지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이 사이에는 시간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는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이건 선조적 과정이라고 부르고 선조적 과정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시간은 되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앞에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학습 목표에 도달한 상태겠죠. 뭘 하든 간에. 이런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어쨌든 뒤에 하는 것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학습 목표에 더 가까이 가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면 각각의 수업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요거는 학습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아요. 요것도 단계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들은 보통 요거의 차이에서 만들어져요. 그렇긴 해도 만약에 시가 1차시, 소설이 2차시, 극이 3차시, 비평이 4차시면 4차시 수업 때, 1차시 수업 때보다는 학습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학습 목표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점점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 이런 걸 우리가 수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법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든 통합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성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습 목표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시 학습 목표를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시 학습 목표에서 가장 변별적인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요 수행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들을 안다, 이해한다, 학습 목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뒤에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해한다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구분해놓고 분별을 하고 그게 뭐가 있네. 그 다음에는 구분을 하고 왜 차이가 생기는 건지를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면 학습 목표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요 수행 수준이다. 이 안에서예요. 지금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단원 학습 목표일 때 차시 학습 목표의 학습 목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차시 학습 목표는 이게 수업 안에 이 전개 부분에서 하게 되는 핵심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학습 활동은 하위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학습 활동, 학습 내용 요소 1, 2, 3 자체가 이렇게 수준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수준이 어려워지는 게 생기는 겁니다. 다만 여기도 내용 요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수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용 요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요소는 왼쪽 언어 자료로는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오른쪽 수행 수준 요거는 목표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내용 요소가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내용 요소가 중요해. 그래서 목표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용 요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하고 내용의 관계는 뭐냐? 상세화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 있었던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세분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추상성으로 본다면 이게 훨씬 추상적이고 이건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맥락화라도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맥락화 아니에요. 맥락은 요건데 요게 맥락이에요. 요거는 뭐와 관련 있냐면 활동하고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메모를 해두도록 하세요. 활동 안에 내용이 있어요. 활동과 내용의 관계는 똑같지는 않아요. 활동 안에 내용이 있지만 활동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내용은 추상적인 거예요. 활동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내용은 맥락과 관계없이 동일한 거예요. 이를테면 일기를 읽으면서 요약의 방법을 이해하는 거하고 설명문을 읽으면서 요약의 방법을 이해하는 거하고 역사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내용은 동일하게 요약하기지만 활동은 다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글에 따라 차이도 생겨요. 하지만 내용 요소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목표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근간이 되지만 실제로 수업이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활동은 언어 자료로부터 추출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과 실제 하는 활동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했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실습들에서는 항상 동일했어요. 수행 수준은 요것 사이에 수준의 변화들이 생겨야 된다. 내용 요소는 상세화, 세분화, 구체화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3가지든 2가지든 4가지든 보통 5가지까지 가지는 않고 근데 뭐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대개는 3개 정도를 가지고 하고 2개에서 4개 사이 정도를 보통은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요소를 만들 때는 내용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냐면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요것들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요것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내용들은 요로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내용 요소는 앞에서 배웠었던 학습된 내용이 있죠. 학습된 내용을 다른 말로 해서는 학습된 지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배경 지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는 미래 시점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학습했던 내용이 지금 학습할 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경 지식 활성화는 학습 목표하고 직결돼서 연결된다고 했는데
도움을 주는 건 이렇게 내용 요소하고 연관성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학습된 내용의 어떤 것이 새로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점을 갖게 돼요. 근데 학습된 내용은 어떤 것으로 내용점을 갖게 되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박지로서 여행을 갖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주의 주도 앵커리지. 거기가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항구가 이제 주도가 된 거니까 그 앵커라고 하는 거는 닻이고 닻을 내리는 걸 앵커링이라고 하는 거니까 배경 지식은 새로 학습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박지의 기능을 한다. 배웠던 거에 새로 학습하는 것이 걸려서 정착이 돼야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우리가 그걸 얘기했냐면 그거 유임이다. 유임이 수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걸 썼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도대체 학습 내용을 추출했어요. 세 가지를. 세 가지의 순서를 어떻게 만들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차례예요. 순서는 뭘 향해 가냐면 학습 목표를 향해 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도 필요하냐면 경로도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경로예요. 순서와 경로를 정할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학습의 연계 및 조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습의 연계 및 조직은 여전히 우리가 학습 내용에서부터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에 관련된 얘기인데 앞에서는 내용을 추출하는 거고 오늘은 그 내용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글쓰기를 놓고 생각해 보면 글쓰기에서 단계가 있죠.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다음에 표현하기 이렇게 단계가 있죠. 그러면 내용 생성이 학습 내용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생성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고 발표했었던 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학습 연계 및 조직은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학습의 연계 및 조직에 관련된 개념적인 의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계속 이제 처음에 읽으면 새로운 용어들 나오고 뭐 우리가 보지도 않았었던 외국 이론들 등장하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 계속 몇 차례 반복해서 보고 있는 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계속 갈수록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서 점점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그냥 개별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 지식의 체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범주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주적 지식이고 이 범주적 지식은 범주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내용 요소와 하위 내용 요소 사이에 범주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발표한 내용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제 01반 수업에서 수업했던 내용들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 범주적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 요소는 뭐냐? 여기서 내용 요소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내용 요소는 뭐냐? 여기서 내용 요소는 요거 틀 전체예요. 좀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어제 했던 수업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언어의 변화 속에서 중세 국어의 특질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이런 학습 목표예요. 과거와 현재 언어의 변화 과정 속에서 뭐 과거 현재란 말을 안 써도 똑같은 말이죠. 언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중세 국어의 언어적 특질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그러면 학습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 중세국어, 현대국어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그곳에 짝인 현대국어는 이런 거 저런 것이 있어. 그래서 요게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지식 체계라고 부르고 요 지식 체계는 범주적 체계로 되어 있어요. 딱 요 위에 있는 게 상위적인 구조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범위 안에 있는 요 계열들 각각의 계열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과 열의 관계들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범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제 했던 수업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양한 단어와 글에서 사용된 높임 표현의 종류를 이해한다. 이렇게 했어요. 높임 표현의 종류를 이해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높임 표현이겠지. 요 밑에 있는 건 뭐야? 각각의 종류겠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바에 따르면 뭐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 책에는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집합관계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지식 체계도 존재하겠죠. 이 밑에 또 나눠지는 것도 있고 이게 뭐 3개가 아니라 4개고 어떤 거는 다른 거는 없는데 여기만 2개가 더 나눠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과 이것은 좀 구분되는 방식이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지식 체계도 있어요. 비중, 전체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런 관계들도 있어요. 이건 중학생들도 배우는 건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식들이 연결되는 거 또는 인과관계에 따라 지식들이 연결되는 거 등등등등 있어요. 이거 다 우리는 나중에 도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각도해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범주적 체계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내용 요소, 하위 내용 요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학습 목표와 내용 제시, 학습 내용 제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적 관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랬을 때 이 범주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요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연계와 조직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연계와 조직을 이번에는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직부터 얘기를 합니다. 조직은 이렇게 위계적인 관계가 위계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 거와 아래 거로 되어 있죠. 위에 것이 모집합, 아래 게 부분 집합 또는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와 아래의 관계, 그러니까 상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요 수직적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는 서열이 있어요. 이게 상위고 이게 하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계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조직은 이게 수직으로만 사실은 돼 있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도 다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과 이 조직은 같은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 조직은 다른 거예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까닭은 자,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수직적 관계에는 계열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옆에 다른 것들도 있네요. 이것들을 얼마나 이 아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포괄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과 이 조직은 다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의 관계들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것들도 다 포괄해서 조직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포함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말이죠. 학술담론의 지식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학술담론은 그렇게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범주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꼭 그런 지식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라면 끓이는 법. 라면 끓이는 법이란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기능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러분은 라면 대신에 이를테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에서 규칙을 지키는 방법,
뭐 이런 걸로 대체해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라면 끓이는 법이라고 하는 지식 체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다 그려놨었던 건데 시퀀스로 연결되어 있는 하위 내용 요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먼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준비물을 갖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라면 끓이는 법 안에 준비물을 갖춘다라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높임 표현 아래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에 냄비에다 물을 넣고 그다음에 버너 위에다 올려놓고 가열을 해서 물을 끓인다. 시퀀스상 중요하게 필요한 단계예요. 그다음에 라면과 스프를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다 끄면은 잘 저어가지고 꺼내서 먹는다. 단순하게 3단계로 우리가 했어요. 그럼 3단계에 있는 지식 항목 하나하나는 다 이 라면 끓이는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요소는 라면 끓이는 법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단계적, 절차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적 지식은 학술적 지식,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지식체계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은 우리의 행위적, 절차적 또는 규범적인 지식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교육 담론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 내용 요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바깥에서도 이걸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같이 놓고 볼 때가 있다. 요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 항목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건 수평적이죠. 그리고 위와 아래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구조화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단일하지가 않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계라고 부릅니다.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들을 연계라고 합니다. 이 연계가 우리한테 주는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범위예요. 그래서 학습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를 가지고 따질 때 저 연계의 그 범위선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수업에서 3가지 하위 내용 요소를 추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 온갖 만물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학습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의 활동의 수를 고려해 볼 때 2개나 3개 정도가 그 그러니까 단위라고 하면 안 되겠다. 차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시간 45분이나 5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항목들은 2개나 3개 정도의 하위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술 담론으로 들어가면 그 지식 밑에 2개나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문법 같은 경우 마치 문법도 다른 지식들보다 훨씬 더 그 학술 담론의 지식하고 비슷해 보이죠. 훨씬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 문법교육론 책을 이렇게 목차와 내용을 보면 문법론이라고 하는 책의 목차하고 거의 같아요. 다른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독서교육론 그러면 독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잘 없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 체계하고는 좀 성격은 달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문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언어 자체를 다루다 보니까 비슷한데 그런데 항목을 놓고 보면 그 문법책 안에 있는 항목들은 많단 말이에요. 의문의 변동에 관련해서 다루는 내용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다루는 건 그중에 일부를 다뤄.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언어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의문 변동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 건가?
우선순위대로 가르치는 것이 범위의 결정이고 그 범위의 결정에 따라서 연계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범위니까 조직은 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수행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야 될 용어가 짝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항상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범위와 수준.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절대적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량이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의 범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 요것들을 틀 짓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조화했는데 이 구조를 실제 지식의 체계 안에서 좀 생각해 보면 실제 지식의 체계를 실제 지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이것만 학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범위를 제한한 거고 범위가 제한됐죠. 그다음에 수준을 제한한 거죠. 더 깊게, 더 심화해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다룬 거니까. 범위와 수준은 이 연계와 조직에 있어서 본질적 특성이에요. 두 가지 개념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개념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개념만 얘기하면 딱 좋겠는데 더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구분만 좀 해두면 될 겁니다.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학습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향해서 간다면 이렇게 가겠죠. 실제 수업의 장면을 놓고 보면 순차적으로 1, 2, 3 하면 목표인 4에 도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이거는 아닐까요? 왜 이거는 아닐까요? 이거는 모양만 뒤집은 게 아니라 여기는 가라는 게 있고 여기는 가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에서는 가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고 어떤 수업에서는 뭐부터 시작해서 가를 거쳐서 목표로 간다면 도대체 요 순서와 요 순서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는 개념이 있는데 학습 내용들의 연계와 조직을 하나의 선상에서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정렬은 말하자면 학습 내용 요소로부터 학습 목표까지 쫙 놓고 보면 일직선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일직선으로 보여야지 우리가 학습 내용 요소로부터 학습 목표까지 가는 정당한 순서,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순서와 경로가 설정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가는 셈이 되잖아요. 이건 정렬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렬의 원칙은 뭐예요? 이를테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점점 학습 목표로 다가가는 수행 수준의 그 발전에 맞게끔 배열하는 것. 개별적인 것에서 더 복합적인 것으로 배열하는 것. 이게 정렬의 원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를 가지고 학습 활동을 한다고 할 때 1번, 2번, 3 그냥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번, 2번하고 학습 목표로 간다고 해볼게요. 목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어느 자료가 학습 활동을 보장한다 했죠? 전형적인 자료가 있어. 좀 되게 글을 잘 못 쓴 거지만 학습 내용에서 다룰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예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전형적인 자료가 있어요. 언어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자료가 있어요. 실제적인 자료는 다른 여러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이형이야. 어떤 거부터 수업을 합니까? 전형적인 자료부터 수업을 해요? 실제적 자료부터 수업을 해요? 기본적인 그 정렬의 원칙이 아까 얘기했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전형적인 것에서 변이 형태. 뭐 예외적인 것까지 다루기도 하지만 예외까지 보통 많이 안 가고 순서는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왜? 전형적인 것 안에 학습 하위 내용 요소 또는 내용 요소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적인 자료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정렬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번째 개념입니다. 네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이라고 하는 맥락이고 수업이란 맥락에서 내용 요소, 하위 내용 요소입니다. 이건 조직돼 있고 연계도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정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나면 이 배운 내용을 현실에 투입해서 적용을 해봐야죠. 그러면 현실에 투입하여서 적용할 대상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높임 표현을 지식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높임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대화의 장면들을 재구성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높임 표현이 제대로 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 녹취를 해가지고 오게끔 과제를 내줬다 봅시다. 이게 실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은 교실 안에서 학습득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고립된 지식이 되지 않으려면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학습 목표 얘기할 때 하고 배경식 얘기할 때, 내용수 얘기할 때 다 얘기했던 건데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 지식, 활성화되지 않은 지식. 이게 이 안에서만 있으면 부동 지식이 돼버려요. 활성화된 지식이 되려면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적용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이가 일어나요. 지식을 실제 장면에다 전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이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자연스럽게 되더라 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 이것까지 해야 돼요. 요 수업 장면 안에서 굉장히 통제적인 환경 안에서 내용 요소와 하위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것들을 실제 상황에다가 투입해서 전이시키는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용학습이라고 불러요. 적용학습이라고 불러요. 이 적용학습은 우리가 용어를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학습 목표 아까 여기다 동그라미 친 거, 이 첫 번째 거 뭐였어요? 언어 자료였죠? 언어 자료는 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뭐를 부여하냐면 맥락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언어 자료냐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요소 있잖아요. 내용 요소가 이 맥락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적용이죠. 그렇죠? 이를테면 아까 다양한 단어와 글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상회화라고 하는 맥락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높임 표현을 공부했어요. 높임 표현을 일상의 대화 맥락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적용이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교실 안에서 기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수업 중에.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학습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내용학습이라고 불러요.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보면 이 활동은 2번 활동이나 1번 활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용 활동은 따로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이게 전형적 자료예요. 이게 실제적 자료예요. 그러면 전형적 자료도 사실은 학습할
내용 요소를 놓고 본다면 적용하는 거고, 실제적 자료도 내용 요소로 본다면 적용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본다면 적용학습이란 말은 요 실제적 자료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을 적용학습이라고 이름 붙인다. 요 용어는 이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전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학습했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이 됐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학습 내용 요소를 가지고 다른 하위 내용 요소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거 왜 점선으로 했냐면, 지금 이 시간이면 이게 실선일 건데 이게 점선이고, 이건 아직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학생들은 여기서 얻게 된 지식을 요 다음 시간에다가 전이하게 돼요. 그렇게 전이하는 것을 배경지식 활성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활성화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이는 두 개의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하고 달리. 그래서 조직과 연계는 그 안에 내용 요소와 하위 내용 요소 간의 범주적 관계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에서 이 범주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학습 내용으로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에 대한 조직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이는 연계의 원리가 확장된 거예요. 바깥으로. 실제 현실에 또는 그 다음 시간으로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개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상황도 이 4개의 개념에서 다 생기게 될 겁니다. 각각. 물론 이제 실제 수업에서 제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조직과 연계에서의 문제예요. 조직과 연계에서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식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렬의 문제는 수업에서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의 문제에 가깝죠. 교사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학생이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수업 전체의 조직을 본다면 단일한 수업이 아니라 연속된 수업에서 본다면 전이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연계와 조직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 배경식 활성화가 갖고 또는 내용 요소의 제시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읽으면 지금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개념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학습 목표의 관계는 이 연계와 조직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학습 목표는 내용 요소의 연계 및 조직의 준거가 돼준다. 준거하고 근거의 차이는 알죠? 준거라고 하는 건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치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그 기초, 근원, 이거를 준거라고 부릅니다. 일단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건 준거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향성은 뭐냐? 학습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연계 및 조직은 학습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학습 내용 제시와의 관련성은, 학습 내용 제시는 그냥 내용을 추출하는 거죠. 그런데 연계 및 조직은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비유한 게 지도고요. 시간적으로 비유한 게 서사성인데,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게 앞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지식이고 이제 활성화될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배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새로 학습할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학습할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학습 내용을 연계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안에 위치를 잡는 거죠.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이 자리가 잡히면 이것과 이 하위 내용 요소의 관계들도 잡히겠죠. 이것들이 어떻게 이것의 하위 내용 요소와 관련을 갖는가 하는 것들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그냥 개별적인 형태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체계,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이거를
요 맵이라고 비유할 때는 내 인지 구조 안에 체계화되어 있는, 또 달리 말하면 범주적인 지식으로 수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요게 학습 내용의 연계 및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향해 갈 때 이런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순서와 경로가. 순서와 경로는 우리한테는 학습 서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학습 서사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일종의 무지했던 자가 지혜를 얻게 됐다. 지식을 얻게 됐다. 이런 과정인 겁니다. 또 문제에 빠졌었던 자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방향을 잃었던 자가 방향을 얻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학습 서사예요. 아, 우리는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능력을 갖게 됐어. 이런 것들이 학습 서사인데, 학습 내용 제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도구들처럼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계 및 조직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거니까 이 도구들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하는 것을 본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나의 그 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창이에요? 그 도구 창이 있죠. 내가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뭐 이를테면 방패,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창고가 있죠. 그 창고 안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창고가 요 인지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온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온 무기들이 되는 거고, 학습 내용의 연계 및 조직은 그 무기들을 어떤 때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다. 학습 서사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아,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면 설명을 잘했을 텐데 이 설명을 잘 못하겠네. 아, 거기로 가버렸네. 아무튼 학습 맥락은 이제 수업을 구체적인 행위, 그 학습이라고 하는 행위로 연결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와 관련된 설명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읽도록 하고요. 문제 상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신이 산만해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요 중간에 요것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모든 항목들을 다 이 항목을 만들어 놨죠. 그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주된 교육적 관점들이 있었고, 그 교육적 관점들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들을 했는가. 사실 설명도 설명이지만 그것들이 이 경험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떤 용어로 그 개념들이 설명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여기서는 유의미한 경험의 연속, 삶에서의 경험, 그냥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게 되는 경험으로 경험주의에서는 설명하고,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이 학습 활동들이 조직되는 과정들은 지속적인 강화의 과정,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보상과 처벌이 있어요. 강화를 위한 조건이에요, 보상과 처벌이. 그러니까 잘하면 보상이 주어지고, 잘 못하면 처벌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처벌이란 말이 교육에서는 좀 강하니까 이제 우리가 정적 보상, 부적 보상 이런 거 말장난이긴 한데 다 보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잘했으면 정적, 이 발을 정자 쓰는 긍정적 방향에서의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못했으면 부적 보상을 한다. 그건 아니야. 로부터 해서 이 자식 말 안 들을래까지 가는 부적 보상을 해가지고 강화나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연속된 강화 과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이 연계 및 조직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인지주의적 접근에 따라서 설명한 틀이에요. 인지 구조라든지 또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유의미 수용이라든지 하는 개념들이 다 인지주의에서 나온 거니까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본다면은 설명하기 되게 수월하겠죠. 근데 여기에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망조직적이라는 말. 과거의 지식은 순차적인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순차적인 것. 뭐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도 약간 순차적인 거죠. 어떤 순서로,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우냐에 따라서 배열하는 걸로 연계 및 조직을 이해했었는데, 인지주의에서는 인간의 머릿속에 그 지적 체계가
우리가 봤던 아주 단순화했었던 이 도식하고 좀 달리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한 거고, 실제로는 아니 왜 내가 이상하게 그리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망이라고 얘기하고, 망은 실제로는 이것도 중심, 이거 보통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을 향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들, 나무뿌리처럼 생긴 걸로 얘기하지만, 좀 더 가면 웹이라고 하는 망이 있잖아요. 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가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 그러면 이 순서가 1, 2, 3이면 이렇게 진행한다. 아래, 아래, 아래 이 순서로 간다. 근데 이거는 어디로 순서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발전한 개념이 뭐냐? 텍스트. 텍스트는 이 망 개념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직조가 돼 있으니까 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C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걸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선조적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텍스트 개념을 동원해버리면 읽는 시작점도 달라지고 시작점이 무수히 늘어나요. 도착점도 무수히 늘어나고, 그러면 의미가 순서로 개념으로 본다면 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조적 구조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텍스트에서는 읽기의 순서와 경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는 다양한 이야기가 읽혀질 수 있다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지식 구조나 의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인지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무엇에 따라서, 인지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오독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읽지 않은 거 다 오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오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인지주의에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구성지적 접근에서는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다라고 했으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나를 뒷받침, 내가 어떤 지식을 구성하는 데서 사실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협상의 결과가 내 지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협상했느냐? 어떤 것에 대한 협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배경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식의 상대적인 그 독자성이나 상대성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식의 상대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조합하기 위해서, 잘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상호작용이죠.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야 되느냐가 주목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사회적 구성주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었던 시각도회자 같은 개념은 인지주의에서 등장한 개념이고, 비계 설정 같은 경우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등장한 개념이구나 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요 앞에서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다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조직할 때 요걸 참조를 하세요. 이건 다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특히 요 각각의 관점이 주목했었던 주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적 접근에 따라서, 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여긴다. 나는 이제 경험주의적 접근을 가지고 있는 교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내가 경험이라고 하는 걸, 학습에 있어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각한다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 경험이 삶의 경험으로 확장되고 내 경험이 이제 인생의 경험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는, 새로운 세상이 넓혀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학습이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요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설정해서 학습 내용 요소들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학습 내용을 집어넣을 때도 직접적인 상황 맥락 같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사회 문제 같은 걸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학습 활동들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행동주의에서는 단순한 데서 복잡한 것으로.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숙달, 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쉬운 것에서 어려운 걸로 가는 것이 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의 기본적인 학습의 방식이에요. 근데 뭐 행동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이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인지주의적 방식에 따라서는 복잡한 것 안에서 단순한 것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포괄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왜 이게 포괄에서 구체로 갈까? 구체에서 포괄로 안 갈고, 왜 그러냐면 이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배경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할 때 그 지식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다가 맞춰서 배경 지식이 수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유의미하게 수용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기 전에 이미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괄적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구체적 지식들이 들어와서 유의미한 위치로 지도상 자리매김이 되는 구조. 아까 설명했죠? 매핑. 맵이 이미 나한테 있고 그 맵 안에는 지도가 정밀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넣을 건가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학습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도가 한 장씩 있고 그 지도에 뭐 왼편에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가운데는 평야가 있다. 자, 이제 철도를 놓을 거예요. 여러분 철도 어디에 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철도를 강에다 넣지는 않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할 테니까. 산맥에다가 이렇게 놓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만약 산맥 뒤에 또 평야가 있다면 저거 그냥 넘어가기 힘드니까 길 뚫어가지고 철도 넣어가지고 넘어가면 수월하겠네 해서 그걸 뚫어가는 철도를 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철도가 어디 넣냐면 평야 지역에다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거고 거기에 이동의 요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철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맵 위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게 학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포괄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이 거기에 계속 추가가 돼서 더 정교한 맵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확장적인 이 방향성을 어디에서 어디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확장적인 방향으로 학습 내용 요소들이 연계되고 조직된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요 방법이나 요 방법, 인지주의적 접근이나 사회적 구성주의적 접근에 따라서 학습의 연계 및 조직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인데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문제 상황 저는 넣어줘.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 상황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앞에 문제 상황들은 학습자 쪽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 상황 주로 그걸 얘기했는데 이 연계 및 조직은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습 내용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될지를 모르죠. 교사가 결합을 시켜준 방식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보게 되는 문제 상황들은 주로 교사가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이고 또 달리 한편에서 말하면 교사가 만들어내는 문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환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직부터 보겠습니다. 조직은 학습의 공간적인 배치, 공간적이라고 했으니까 교실처럼 혼동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여기는 이제 비유가 있는 거죠. 범위하고 상세화의 방향 속에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배치, 수준과 심화, 이 두 가지의 축에 따라서 큰 틀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식의 속성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충돌할 때 나타나는 문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 항목을 가르치려고 할 때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그 지식의 체계가 있어요. 지식의 체계가 있고 아까 설명했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체계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수업 중에는 요만큼을 쓴단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힘이 들어서 이상하게 오늘 힘이 많이 들어. 수업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수업 중에 계속 요걸 가지고 틀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일정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하나 밑에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계속 예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중 다루게 될 내용 요소 조직이에요. 여기 하위 내용 요소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수업 중에는 이렇게 다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르칠 만큼만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더 상세한 지식. 왜 저 지식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면 더 심화되어 있는 지식체계를 갖게 돼요. 이 지식체계는 한마디로 학술적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학술담론에서 만들어진 거. 여러분 머리에는 그게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충분치 않으면,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 지식들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억제한다는 뜻이야. 필요한 만큼의 지식만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지식으로 교사학적 변환을 하고 그리고 범위와 수준을 잘 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지식들이 거기서 막 나와요. 내가 이거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 아는 건 내가 많지. 수업할 때 쓰는 거. 수업 중에 필요한 만큼의 지식보다 더 많은 것들이 수업 중에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내용이면 신뢰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걸 이해해야 될 학습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가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항목들을 옛날 교과서들은 학습할 항목들을 지식을 체계화해서 줬어요. 교과서가. 그게 언제냐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 때 교과서들이. 근데 활동 중심 교육과정 때 교과서는 활동만 보여줘.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활동은 내용하고 다른 거죠. 활동 안에 내용이 있지만 활동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은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학습 안 했는데 내용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학습자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학습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교사가 할 때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해 주면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부담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또는 다른 장에서 그러니까 학술장에서 사용되는 지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렇게 배운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현학적이고 똑똑하고 막 그러는데 지식을 자랑하는 선생님 수업 들으면 학생들은 뭔가 막 충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교사가 설명 엄청나게 잘해주니까. 근데 내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외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까지 합치더라도 지식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 요거 관련해서 배우는 여러분들의 지식은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사용하게 됐을 때 조직의 결함이 생긴다. 조직의 결함의 결과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뭐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조기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에 있는 인지적 부하. 인지적 부하가 뭐예요? 부하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짐을 느끼는 거예요. 인지적 부하라는 건 내가 저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학생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이만큼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난 무능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태까지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사가 학습량을 조절을 못해서. 학습량을 조절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요 맥락 안에서는 조직을 제대로 못해서. 교사가 학습 내용을 조직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우리 한국의 예는 아닌데 아마 이거 한국에서도 이거 가지고 연구해 봤을 겁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을 텐데요. 요 가짜 나선형이라고 하는 건 연구의 제목은 아니고 내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나선형적 학습이라는 건 뭔지 알죠? 이렇게 계속 나사 못처럼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학습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반복될 때마다 같은 내용들이 통합돼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선형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나선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 비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두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요게 필요한 나선형 학습이라면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짜 나선형이에요. 뭐냐면 계속 학습은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는데 발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학습량은 많은데 학습에 진척이 안 생기는 경우예요. 이런 거를 요 슈미트 왕, 맥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미국의 교육 과정을 보면 결코 교육을 적게 하는 게 아닌데 전 세계 이 피사 테스트 같은 걸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왜 미국은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올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의 교육 과정이 전진이 그러니까 심화나 전진이 별로 없는 반복된 학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학습은 많은데 진척이 없다. 이런 방식인 거죠. 여기 연구의 예로 다뤄지진 않지만 반대 양상도 볼 수 있겠죠. 나선형적인 반복이 너무 빠른 주기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반복만 되고 있는 거지 이게 통합과 심화라고 하는 과정을 못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폭은 학습의 양이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심화예요.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압축했다는 뜻이죠. 그냥 압축이 아니라 통합하는 거예요. 상위 개념으로 통합해 가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수준이 올라가는 거, 심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바에 따르면 내용 요소가 있고 하위 내용 요소가 있으면 하위 내용 요소가 내용 요소로 통합되는 거고 그러면 또 내용 요소들은 상위의 내용 요소로 통합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선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별로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좁은 폼에서 그러면 통합도 안 되고 있는데 학습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 이제 단계가 막 끊어져 있는 것 같은 학생들한테는 점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학습의 상태들이 오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마찬가지의 문제들입니다. 조직의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는 조직의 문제의 한 부분도 연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 연계는 이렇게 수평적 관계들이라고 했죠. 범위들을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범위가 너무 넓게 잡는다거나 너무 좁게 잡는다거나 이거 당연히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연계하고 전이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의문의 변동 학습을 한다고 해봅시다. 의문의 변동 안에서 범위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같은 환경 안에 일어나는 규칙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여러 사례들이라고 가정해보면 사례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안에서의 규칙성들을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범위라고 하는 건 넓어지면 학습에 있어서 학습해야 될 그 개념을 파악하는 건 훨씬 수월해져요. 반면에 범위가 좁아져요.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지식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식, 그 사례를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는데 요 사례가 요 지식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은 그 범위에 대한 확정들을 못한다는 거는 상위의 지식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학습량이 필요 없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다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잠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문제들도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학습의 내용들을 공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묶어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개념인데 그 연계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따가 교수 전략에서 다룰 건데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변별적 교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긴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렬인데 이건 앞에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정렬 부종한다는 거는 학습 내용 요소들이 있는데 내용 요소의 배열을 잘못해서 필요한 내용 요소는 다 갖추고 있지만 학습 목표를 향해서 잘 조직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생기는 겁니다. 또 유사하게 학습의 연계상에 있는 활동들은 쭉 해나가요. 활동 자체는 연계가 돼 있는데, 이게 정렬되어 있는데 이게 학습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않고 있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은 추상하거나 통합하거나 일반화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층위가 다르니까. 그 과정 없이 밑에 있는 활동만 하게 되면 목표를 몰라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건데 목표에 가지를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업을 우리가 시 같은 거 읽을 때 밑줄 치면서 읽는 시 읽기의 문제점은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밑줄 긋고 이 부분에 무슨 비유법이 사용됐다. 이 부분에 무슨 비유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해서 시에 사용된 비유와 상징의 의미들을 이해해서 시를 감상한다라고 돼 있는 학습 목표에서 비유와 상징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밑줄 긋고 찾았어요. 그게 수업의 종류가 돼버리면 이거 왜 하는 거죠?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의 의미에 있어서 왜 이런 비유나 상징을 사용했고 그 비유나 상징의 시 전체의 의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에 대한 학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비유나 상징을 찾아서 그 뜻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과정만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렬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렬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가 연계가 이루어져도 조직이 안 돼. 조직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학습 내용 요소, 하위 내용 요소에서 내용 요소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내용 요소로 못 가면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들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복 숙달을 해야 되는데 반복 숙달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렬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렬이 안 되는 거는 그 안에는 연계가 안 되는 것도 관련돼 있겠죠. 앞에 거는 주로 조직에서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 저 통합적 목표 파편화라고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연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생기게 되는 적층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위 단계, 그러니까 단계가 없이 그냥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 문제. 앞에 있는 건 조직의 문제, 뒤에 있는 건 연계의 문제가 정렬 차원에서 생기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이의 결함은 가장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수업 중에 학습하게 된 그 하위 내용 요소를, 그러니까 하위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 요소를, 즉 지식 체계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전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적용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지식은 고립된 지식이 돼요. 고립된 지식이 되면 그 다음에 학습의 배경식으로도 활용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다음 학습을 위해서 전이되는 지식으로 쓰이기 어려워지니까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맵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맵이 제공되지 않고 그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려고 하면 맵이 없으니까 그 다음 시간 학습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맵은 수업 때마다 계속 개편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앞 시간에 수업할 때 철도길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철도길이 놓여져 있는 맵을 우리 지식 체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경 지식으로. 그다음에 철도역을 놨어요. 철도역은 어디다 놓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중앙에다 놓겠죠. 그럼 철도역을 놓으면 그 다음 시간에는 철도역이 놓여져 있는 철도길을 가지고 있는 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배경 지식은 새로운 지식 체계 안에 통합돼서 새로운 배경 지식으로 기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전이의 결함은 그렇게 연계되는 확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학습으로의 배경식화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적으로 요거 불활성 지식, 부동 지식,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다. 도해로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했던 거고요. 저 구조에서, 지식 구조에서 나는 이제 앞에서는 위에하고 아래로 했는데 개념상으로 보면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바깥의 원이 내용 요소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원들이 하위 내용 요소예요. 자, 하위 내용 요소와 전체 것 전체를 말하는 것이 조직이고요. 하위 내용 요소끼리의 관계들이 연계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연계 점선으로 해놨죠. 저걸 추가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연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내용 요소로부터 내용 요소로 나아가는 방식을 정렬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불렀고요. 요거를 바깥에, 원 바깥에 있는 새로운 상황에다가 적용해 보는 것을 전이, 또 새로운 학습의 구조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연계도 요 내용 요소와 내용 요소 또는 하위 내용 요소와 하위 내용 요소 간에는 연계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평적인 구조가 확장되는 거니까. 요 위에 하나를 생각해 봐요. 요 위에 단원학습 목표가 있다고 치면 단원학습 목표 밑에 있는 요것들은 하위 내용 요소들이죠. 그러면 요것과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은 연계적 관계가 있죠. 여기 그림은 없지만 이 상위에 있는 또는 이 바깥에 있는 단원학습 목표와 요 하위 내용 요소에 있는 요것들 사이에는 조직의 관계가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 전략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교수 전략 전체 틀을 비유적으로 쓴 말이 두 가지예요. 거시적 지도와 인지적 정박. 거시적 지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학습의 연계 및 조직을 할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이구나,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지도를 그릴 때 지도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것이 지도가 지도로서 기능하기에 좋을까? 이걸 빗대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안에서도 그렇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서도 그렇고 수업과 수업 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인지적 정박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거기서부터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고 그 연계는 한편에서는 전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뒤 학습에 전달되기도 하는구나. 그게 기본적으로 이 조직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둘 개념이고요. 대표적인 교수 전략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육 방법에서도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독서교육론이나 작문교육론에서도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배웠나요? 했어요? 그러면 독서교육론 때 정교화 전략은 배웠겠네? 그렇죠? 네. 정교화 전략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독서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독서 전략 가운데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인지 전략과 함께 정교화 전략이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인용이 되고 평가도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위 내용 요소, 내용 요소 안에 인지적 정박지가 생기는 거죠. 저기서부터 하위 내용 요소들을 가져오는 것을 이걸 정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2단만 되어 있으면 뭐 정교화냐, 밑에서 그냥 내용 요소 추출하는 거지 않냐.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밑으로도 계속.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교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향식 포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향식 포섭?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쓰는 말입니다.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포괄에서부터 구체로 간다라고 설명했었죠, 좀 아까. 먼저 인지적 정박을 먼저 만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내용 요소가 있고 하위 내용 요소가 있어요. 내용 요소는 어디에 나옵니까? 학습 목표에 나와요. 하위 내용 요소는 학습 내용을 통해서 추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학습 목표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적 정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 내용으로 가버리면 정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니까 그걸 묶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발견학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발견학습은 애당초에 설계 자체가 이제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설계를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발견학습 방법 전략 또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으니까 그건 찾아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현시적 교수법이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현시적 교수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사가 먼저 학습의 목표에 해당되는 그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설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은 무엇이 아직 설명 안 된 거냐면 하위 내용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직 안 돼 있는 설명이에요. 교사가 할 때. 왜? 하위 내용 요소까지 교사가 다 설명하면 수업을 더 할 필요가 없죠. 다 된 거잖아요. 설명식 수업이 완결된 거잖아. 하위 내용 요소는 주로 학습자들과 같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게 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었던 매핑, 지도 위에 특정한 위치 안에 특정한 그 경로를 만들어서 특정한 목표점, 뭐 목욕탕을 논다든지 학교를 논다든지 그런 자리를 잡아주는 과정이 매핑이니까 그 활동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정교화 전략으로 설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우리가 선택할 만한 대표적 교수 전략이고요. 밑에 있는 비계 설정은 사회적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건 워낙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설명할까? 설명을 특별히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조직의 문제에서 이 조직의 문제는 중재적 교수라고 내가 적었는데, 결국은 중재 전략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학습자가 이 상위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 교사가 그것을 재맥락화를 통해서 인지적 정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그냥 일부러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반드시 중재가 이루어지냐면 학습자의 인지 구조하고 매칭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정교화 전략은 기본적인 가정이 교사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왜? 인간의 인지 구조는 보편적이고 학령기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인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지주의적 접근은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인지 구조가 그러니까 진화적 과정처럼 이렇게 발전해 간다. 복잡화되고 구조화되고 체계화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게 모방을 통해서 사회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과정을 이 교사는 인지주의적 접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학습자하고의 상호작용성에서 학습자가 어떤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중재 전략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는 설정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미 수용학습에서는 정박 교수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것도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직과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 전략을 쓰는 일반적 설명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연계와 관련되어 있는 교수적 관점은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체계 내에서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내적인 논리로서 학습을 본다. 학습 요소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그냥 세 개를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왜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교사가 꼭 던져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전형적인 교수 전략은 선행조직자 전략이에요. 이거 앞에 설명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할 때 이걸 써봤으면 좋겠어요. 연계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거 언제 쓰겠어요? 수업의 전개의 앞부분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교수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수업의 전개의 끝부분과도 조직과 관련된 교수 전략이 중요하게 작동하겠죠. 왜냐하면
학습 목표, 내용 요소를 핵심으로 갖고 있는 학습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추상도가 올라가는 통합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마지막 하위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부터 학습 내용 요소까지 가는 과정들이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딱 있으니까 조직과 관련된 거는 전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거고 이 선행 조직자는 이제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활동 1, 2, 3을 할 때 이때 선행 조직자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선행 조직자는 그때도 등장하지만 언제도 등장하냐면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수업 전체에 필요한 선행 조직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때는 선행 조직자란 말도 쓰지만 사실은 대부분 수업에서는 배경 지식이란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인지적 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인지적 틀. 인지적 틀이라고 하는 건 선행 조직자죠. 그러니까 수업 전체의 인지적 틀로 작용하는 배경 지식은 선행 조직자입니다. 그리고 연계 측면에서 본다면 연계는 두 축이 있는 거죠. 한 차시 한 차시가 다 연계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상위의 단원 학습 목표로 보면 한 차시 안에 있는 핵심적인 학습 활동들 1, 2, 3도 연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계로 연결되어 있는 1, 2, 3의 이 선행 조직자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게 선행 조직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지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겁니다.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도입 끝에서 수업의 흐름 안내 또는 학습의 흐름 안내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순서로만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구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순서만 말한 거예요. 그냥. 그 순서도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할 거는 뭔데 이 순서로 그냥 할 거야 정도로만 앞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그게 수업의 흐름 안내 또는 학습의 흐름 안내로 바로 연결돼서 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전개로 넘어가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무슨 관계로 연결되느냐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념도예요. 이 개념도는 그러니까 수업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도해로 학습할 때의 학습할 내용들이 어떻게 조직되는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내가 여러분 발표할 때 2반에서 한 건가? 01반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에 그 의문의 변동, 의문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누가 발표를 했을 때 틀을 먼저 줘놓고 수업을 해라. 그 틀을 주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써놓은 걸 보여줬었어요 수업에서. 그래서 내가 전체를 다 써놓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틀을 줘라. 그 틀은 범주적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혀의 위치와 높이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 음은 자음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모음이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대한 모음 삼각도나 아니면 자음 체계도가 만들어질 거고 그 위치들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설정해 주고 학습을 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씩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술 소리에 뭐가 있을까요? 소리를 한번 내면서 입술에 소리가 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소리들 중에서 센 소리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그다음에 뭐 된 소리 나오는 게 뭐가 있죠? 해가지고 자리에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 조금씩 완성돼 가겠죠. 이 틀이. 자, 이 틀을 지금 우리가 도해라는 말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표라는 말로도 쓰는데 요 개념도라고 하는 교수 전략에 따르면 그거를 개념적 지도 또는 인지적 지도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틀은 그냥 인지적 지도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 체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음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건 탐사 전이지만 설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 설계도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분실됐는데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틀을 제시해 놓고 수업을 할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는 건 마치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지도 위에 하나씩 건축물들을 올리거나 이제 요소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뭐 이를테면 뭐죠? 그 도시를 건설하는 시티 2000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 건설 게임 같은 거. 그걸 하는 과정처럼 수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학습의 결과는 지식 체계니까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학습해야 되는 수업이라면 이 개념도가 되게 유용한 교수 전략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요거 교차 배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에 설명을 보면 하위 내용 요소에 속해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유사한 것, 같은 예들만 반복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과 섞어서 가르쳐요. 왜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과 섞어서 가르치냐면 실제 우리가 이 수업 중에 배우게 되는 이런 개념들은 추상적인 거라서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구체적인 현실은 다양한 변이들이나 또는 그 현상들, 다양한 현상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을 실제 장면에다가 전이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전이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연계로부터 생기더라. 연계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어떻게 항목화되어 있고 그 항목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명확하게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전이의 문제가 연계로부터 생기는 거는 뭐 연계와 전이가 서로 짝개념처럼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교수법은 아예 처음부터 혼동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섞어 놓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요 사이에 틈이 생겨요. 요 틈을 만들어내는 변별 자질이 뭔지 그렇게 해서 개념을 정교화하고 또는 명확화해서 나중에 전이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학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봤더니 효과성이 굉장히 높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의 결과가 아니라서 한국에서도 이런 결과를 연구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갖고 간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에 속하는 것. 이를테면 문법 시간에도 이거 많이 나와요. 혼동 많이 하는 거. 이를테면 그 축약과 탈락의 차이, 사이소리 현상과 축약의 차이, 뭐 이런 개념들은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워서 그냥 겉으로 보면 합쳐진 걸로 보이니까 축약인지 또는 탈락인지 아니면은 뭐 사이소리 현상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사이소리 현상 맞지? 사이소리 현상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특히 유의미하고요. 문학 수업에서는 반복해서 나오지만 역설과 반어 구분하는 그런 수업 같은 것들을 할 때 표현상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하고 이면적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들 예들을 쭉 놓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공부할 때 이 방법들을 쓴다 하는 겁니다. 정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습은 결과적으로 최종적 측면, 즉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내용 요소 획득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위 내용 요소하고 상위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정배열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배열이 이루어져야 되고 순서와 경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바로잡는 대표적인 방법은 백워드 설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저 정배열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교사 문제라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 그냥 내용을 추출해 놓고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백워드 설계는 평가를 기준으로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도달했다라고 학습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거가 뭐냐? 그 증거에 해당되는 판단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냐? 이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출되느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 처음부터 정렬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의 방향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보니까 목표에 도달한다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부터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에 대한 문제들은 이 백워드 설계는 해결을 한다. 다만 백워드 설계의 어려운 점은 이거는 교사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거를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이 활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 어려운 건데 그냥 좀 재미가 있어서 하나 집어넣습니다.
포시 아이디라고 하는 건데 포시 아이디는 포 컴포넌트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보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교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다. 포시 아이디라고 하는 건데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여기다 적긴 했는데 첫 번째는 지원적 정보가 있고 절차적 정보가 있어요. 지원적 정보는 내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절차적 정보는 내가 순서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수업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자동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소설 수업을 할 때 배경이 뭐냐? 이거는 절차적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요. 이를테면 시간이 언제야? 계절 언제야? 공간이 언제야? 지역은 어디야? 이런 걸 가지고 배경을 판단하는 것들은 이거는 절차적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 배경하고 인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는 지원적 정보예요. 어떤 배경 위에서 어떤 인물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이 배경과 인물의 관계에서 인물은 배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물려받고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만화적 캐릭터처럼 배경과 인물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인물은 배경 위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인물을 배경으로부터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해석은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 그러면 이게 순박한 존재가 되는지 아니면 시골에 있어. 아니면 세태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는지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야. 한 명은 시골에서 머물다 온 사람이야.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 그럼 두 사람은 갈등이 있겠죠. 두 사람이 성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등을 알아요? 두 사람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야. 그러면 그 성격의 차이를 뭘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걸 뭘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져요. 인물의 관계들이 달라져요. 그런 그 관계들에 의해서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이제 부분적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 과제가 있어요. 부분적 과제는 먼저 수행을 하는 거고, 전체적 과제는 나중에 수행하게 돼요. 부분적 과제를 통해서 나중에 전체적 과제를 수행하게 돼요. 이 네 가지가 네 개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에서의 효과들이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전체 과제를 수행할 때 기술적, 절차적 정보를 쓰지를 않겠죠. 그때는 우리가 지원적 정보를 써야 되겠죠. 부분적 과제를 수행을 할 때는 절차적 정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조합하지 못하면 수업의 효과가 떨어질 거고, 제대로 조합을 한다면 수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참고를 위해서 요 밑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썼으니까 항목 6.1.2에 가서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인지적 도제. 인지적 도제는 이거 행동주의적 그 접근에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도제라는 말을 보는 순간에 그걸 여러분들 떠올리면 돼요. 그럼 도제가 있으면 장인이 있는 거죠. 그 장인은 모범적인 방법, 절차, 기능, 그다음에 수행 같은 것들을 하는 존재이고, 도제는 그걸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강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모델링이라고 하는, 누가 모델이냐면 자기를 가르치는 장인이 모델인 거죠.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장인이고 학습자가 이 도제인데, 인지적 도제 과정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를테면 직접 교수법이 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이 설명하면, 교사가 먼저 예시를 하고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보일 때 뭘 쓰냐면 요 think aloud. think aloud는 사고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고 구술법. 내가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할 때 그냥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과정들을 입으로 말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따라서 하게끔 해주는 거고, 학생들이 모방을 할 때 그 방법대로 모방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숙달이 된다는 거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전문가의 사고 구술을 코칭의 과정 속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학습자는 그걸 보고 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저것처럼 따라 해야지. 그래서 따라서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통은 안내된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내된 활동이 계속 강화가 되면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인지적 교재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교재에서는 그냥 직접 교수법이라고 또는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그 세균에서 찾아가지고 보면 요 해당된 내용이 나올 거니까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이 부분 보겠습니다. 전이 두 가지 얘기했었죠. 하나는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장면에다가 투입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학습한 내용이 그 다음 학습 내용에 활성화된 배경 지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러니까 연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전이에서 학습 내용 된 거는 뭐가 되냐면 맵이 되는 거죠. 맵. 새로운 학습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맵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이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용어가 있다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 개념을 주로 사용했었던 곳에서 문턱 개념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 말을 뭘로 쓰냐면 그냥 내용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를 반드시 그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문턱은 뭐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문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문턱이 있다는 것은 장벽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문턱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수월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해서 어떤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개념, 이거를 문턱 개념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전이 될 수 있는 지식, 그게 문턱 개념인데, 그 문턱 개념에 대한 집중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쓴 이 개념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지식이 실제 현실에 잘 적용되고 나중에 인지적 맵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말은. 두 번째는 상황적 학습인데, 상황적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학습 자체를 상황에 투입된 설명 상황으로 집어넣어라.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방식들은 주로 상황성들을 많이 부여해서 상황적 학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지식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안에서 지식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주고 그것들을 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상황적 학습은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 전략은, 저 상황적 학습은 그냥 일반적 패턴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 상황들을 놓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요 기능적 상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절박한 문제 상황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문제적인 상황들을 설정해 놓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두 줄밖에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수업 하나 하느라고 지금 이 연구들을 도대체 몇 개나 갖다 끌어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매년 써왔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금년에 수업을 좀 바꿔야겠다고 하면서 문제 상황별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달 동안 2개 주제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계속 부족해져. 점점. 이제 완전 부족해졌고, 사실 다음번 게 정말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 지금 다음번 수업 것까지. 다행히도 다음번 수업에 연휴가 껴 있어서 그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2주가 있구나. 다음번 것이 분량이 이만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초적인 공부는 해놨는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요 추가적 전략이 상황적 학습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는 대로 나중에 추가해서 다시 올려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들은 사실 절반 정도는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새로운 틀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니까 오늘 수업도 따지고 보면 인지적 맵을 사용을 해서 맵이 달라지면 구성 요소들이 다른 자리에 가서 붙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증처럼 사용이 된 건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뭐 보통 교수 전략이라고 했던 이론들은 그리고 개념들은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게 그런 쉬운 거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개념은 그 개념을 다룬 연구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지 다른 데서는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이 개념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문턱 개념 같은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문턱 개념을 이 문턱 개념이 뭐지?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나도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게 저게 내용 요소 해당되는 거구나. 핵심 학습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를 여기서는 문턱 개념으로 썼구나. 이유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내용 요소인데 그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전이는 기대하지도 마라. 결국은 전이 되는 지식이 그 내용 요소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학습하고 나면 전이는 수월해진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로 썼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업 듣고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일반적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니까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보고 수업을 준비해 보고요. 수업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 15분에서 20분 하는데 그 안에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 말하자면 쉽게 배열과 그 배열을 하고 그것들을 조직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중학교식으로 설명하면 자 여기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뽑았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로 배치를 하지?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배치를 하나? 아니면 이렇게 피자 조각식으로 배치를 하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쌓아 올리는 탑식으로 배치를 하나? 요게 논리란 말이에요. 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 요소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배열을 할 건가? 요거를 보여주면 돼요. 요걸 보여주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문제 상황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피드백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수업 안에서 문제 상황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요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이거는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문제가 될까? 요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전이의 문제가 생길까? 또는 조직의 문제가 생길까? 이게 차시 학습 목표면은 이게 단원 학습 목표하고 연결이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요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별로 교수 전략을 써야지. 요 교수 전략 문제 상황이 뭐니까 써야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직 문제가 없는데 문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